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일주일째를 맞은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전투기, 군함 등에 대해 전방위 폭격을 이어가자 이란은 걸프 해역을 넘어 코카서스와 유럽까지 전선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정박해 있는 유조선도 공격했습니다. 걸프 해역에는 1,000대 정도의 선박이 정박해 있다는데 언제든 공격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치솟았습니다. 첫 소식 김자민 기자입니다. 유조선 선체 측면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고 주변은 검게 그을렸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오전 1시 20분쯤 쿠웨이트 앞바다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 소낭골 남이배호가 무인 수상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걸프 해역 북부에서 미국 유조선을 타격했고 선박에 화재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봉쇄를 선언했던 호르무즈 해협에서 800km나 떨어진 해역의 선박까지 공격한 겁니다. 해당 유조선은 미국에 본사를 둔 스웨덴 회사가 소유한 선박으로 바하마 국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현재 걸프 해역 인근에 발이 묶인 선박은 약 1,000척 정도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유조선과 가스 운반선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 걸프 해역 전체로 공격 범위를 넓히자 국제 유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 가격은 하루 만에 8.51% 폭등한 배럴당 81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It's the only weapon they really have to make the US stop is to really spike oil and energy prices. Not everything can move away from the Persian Gulf to the Red Sea. 유가 폭등이 물가 전반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압박을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곧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란이 실제로 유조선을 타격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유조선들도 안전을 장담하기 힘듭니다. 유조선 외에도 국내 해양대 실습생 10여 명을 태운 선박이 걸프 해역에 발이 묶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상현 기자입니다. 이란 사태로 선박 이동이 사실상 중단된 호르무즈 해협. 이곳에 발이 묶인 국내 유조선은 7척입니다. HD현대 오일뱅크와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사 소속 배들인데 최대 200만 배럴씩 실려 있습니다. 많게는 7척까지 묶여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고요. 우리 유조선들은 이란과 떨어진 해협 안쪽에 있지만 비슷한 위치에 있던 미국 유조선이 이란의 공격을 받으면서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무리하게 호르무즈 해협 이동을 시도한다든지 상대방에게 그런 어떤 표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유조선을 포함해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대기 중인 국내 선박은 모두 26척, 한국인 144명이 타고 있습니다. 이들 중엔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 실습생 12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생들을 태운 선박은 국내 해운사 소속으로 항해사와 기관사 실습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희 상황실에서는 선장하고 선사랑 주기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직통 위성전화를 다 통화를 하고 있고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더 특별 케어를 하고 있으니까 정부는 국내 선박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지만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불안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여러 경제 지표가 요동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의 차기 지도자 선정에 자신이 관여해야 한다며 확실하게 친미 정권을 세우겠다는 의도도 드러냈습니다. 미국에서 백대우 특파원입니다. 이란 경납고에 폭탄이 떨어집니다. 드론을 운송하는 함정에도 폭발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군과 해군 방공망이 사라졌다면서도 더 싸우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군인과 경찰을 향해 무기를 내려놓고 투항하라고 압박했습니다. Urge Iranian diplomats around the world to request asylum and to help us shape a new and better Iran with great potential. 이란 외교관들에겐 망명을 회유했습니다. We will give you immunity and will be
giving you really the right side of history. 공습 초반 이란 국민들에게 정부를 접수하라고 부추긴 데 이어 주요 관계자들에게 반정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겁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선 하메네이 차남은 차기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후계 구도에 자신이 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미 인사로 정권을 교체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드러내면서 이란 전쟁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란과 친이란 세력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미사일을 쏘지 못하도록 발사대를 집중 타격했고 레바논 무장 세력 헤즈볼라를 겨냥해선 수도 베이루트 교외 지역을 공습하고 지상군까지 투입했습니다. 신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테헤란 상공을 비행하는 이란 전투기를 이스라엘군 F-35 전투기가 격추합니다. 지대지 미사일 발사대와 이동식 발사 시설도 폭격을 맞아 파괴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에 대한 공습도 이어갔습니다. ניטרלנו והשמדנו למעלה מ-60% ממשגרי הטילים הבליסטיים. כעת אנו עוברים לשלב הבא במערכה, בו נגביר את הפגיעה ביסודות המשטר וביכולותיו הצבאיות. 이스라엘은 이란을 도와 공격에 가담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제거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지상군이 탱크를 앞세워 접경 지역인 레바논 남부로 이동하면서 헤즈볼라와 교전이 벌어졌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어젯밤부터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엔 대대적인 공습이 가해졌습니다. Israel has issued evacuation notices for the entirety of Beirut's southern suburbs as its conflict with the Hezbollah militant group intensifies. All the main roads have been gridlocked for hours. 레바논 당국은 현재까지 100명 넘게 숨지고 9만 명 가까이 피난길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측은 레바논에서 30만 명이 대피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이란도 맞불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걸프국을 넘어 아제르바이잔까지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비행물체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솟구치고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드론 공격을 받은 공항에서도 폭발이 일어납니다. 천장은 뜯겨나갔고 드론 부품이 나뒹굽니다. 아제르바이잔의 국경 도시에 떨어진 4대의 드론으로 4명이 다쳤습니다. Bu 4 xəsarət alandan 2 nəfər bara travma alıb, 2 nəfər isə kürək nahiyəsinin küt travması alıb.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명백한 테러라며 이란의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Xüsusi təyinatlı qüvvələr bir nömrəli səfərbərlik vəziyyətinə gətirilib və istənilən əməliyyatı keçirməyə hazır. 하지만 이란은 공격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지중해의 섬나라에 있는 영국 공군기지. 공습 경보가 울리자 차량들이 기지를 빠져나옵니다. 지난 2일에 이어 또다시 이란의 드론 공격이 감지된 겁니다. 이탈리아는 프랑스와 독일에 이어 키프로스의 해군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걸프 지역 6개국 외무장관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무차별적인 공격 대신 위기를 외교와 대화로 풀라며 이란을 규탄했습니다. So what they are trying to do is to sow chaos as much as possible, and this is what we are seeing right now. 튀르키예로 향하는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했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탄도미사일 방어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양상이 확대되면서 주한미군 자산 일부가 중동으로 반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가 평택 기지에 집결한 모습을 저희 TV조선 카메라가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20분 거리에 있는 오산 기지에도 미 본토에서 날아온 대형 수송기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는데 대북 방어 전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이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입니다. 방호벽 너머로 미사일이 장착된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미사일 요격 방공 시스템인 패트리엇입니다. 한 기당 16발의 미사일이 장착됐는데 확인된 것만 모두 8기, 1개 포대 수준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패트리엇 포대는 발사관을 낮게 낮춰놨는데요. 발사 대기 상태를 해제하고 수송 준비에 들어간 걸로 추정됩니다. 지난 4일엔 경부고속도로와 평택 시내에서 이례적으로 대낮에 패트리엇 장비를 실은 전술 트럭이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비행 추적 사이트에서도 미 본토에서 출발한 대형 수송기 C-17과 전략물자 수송기 C-5가 어제와 오늘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미군이 중동에 비축했던 패트리엇이 소진되면서 주한미군 자산을 옮기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전술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스 차출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미군은 작전 보완을 이유로 특정 군사자산의 이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주한미군 전력 운영은 양국 군 당국 간에 긴밀하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 핵심 자산이 잇따라 중동으로 반출될 경우 대북 억제 전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이란 사태 이후 기름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평균 1,900원을 넘어섰습니다. 화물 운송용으로 주로 쓰이는 경유값도 1,900원을 넘어서면서 휘발유 값을 역전했습니다. 정부가 시장 정범에 나섰는데요. 기름값 상한제를 실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의 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화물차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유값은 더 비쌉니다. 서울 평균 휘발유와 경유값 모두 1,900원 선을 넘겼는데 3년여 만의 일입니다. 저렴한 곳을 찾아와도 가격 인상 속도가 무섭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는 있죠. 분명히 좀 차이가 시차는 있을 수 있는. 보통 국제유가는 국내에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데 이란 사태 직후부터 기름값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듯 가파르게 뛰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으로 보고 있는 정부는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정량 검사를 진행을 할 거고 주유소 소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휘발유 20리터 세팅을 했고 가격이 높은 주유소를 대상으로 정량대로 주유하는지 가짜 석유는 없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국내 기름값에 상한선을 두는 최고 가격제 카드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유종별, 지역별로 최고 가격 지정까지 지금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산업부에서 검토로 들어갔고. 석유사업법 제23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가격 상한선을 정할 수 있는데 일선 주유소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상한선이 됐을 때 저희들이 사익 가격하고 그 갭이 작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어려움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엄중 경고와 소비자들의 원성에 정유업계는 개별 주유소의 가격 결정 탓이라는 반면 주유소 측은 가격 상승 1차 요인은 정유사 공급 가격 인상이라며 내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이란 사태가 보신 것처럼 점점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국제유가 요동치고 있죠. 국내 기름값도 하루가 다르게 오르면서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취하겠다고 합니다. 유가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모시고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국제유가 연일 급등이고요. 유조선 공격까지 시작이 됐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예, 당분간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유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89달러인데요. 예. 이게 이란하고 미국 간의 전쟁이 시작하기 전 지난달 27일에는 72달러 선이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24%나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가 돼가지고 유조선도 지난달에 50척 통과했었는데 하루에 3일에는 한 척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카타르 에너지 장관까지 나서서 이런 상황 지속되면 에너지 수출업체들이 생산 중단하고 유가는 무려 배럴당 150불까지 상승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 거에서 봤을 때 지금 상황이 뭐 사실은 뭐 몇 주 안에 끝나기 어렵다는 방식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유가가 지금 현 89불 배럴당 이거보다 더 크게 올라가서 1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 여파인지 지금 국내 기름값도 무섭게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한
2주 정도 뒤에 반영이 된다는 게 일반적인 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시세가 반영되는 느낌인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 원래 그 평상시에는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 그걸 이제 운송해 와서 국내에서 정유회사들이 정제를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2주에서 3주 시차가 걸려서 국내 석유류 가격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사재기 수요들, 그래서 예. 소비자들도 너도나도 주유소에 가서 미리 기름을 채워놓는 사재기 수요가 생기게 되고요. 네. 그러면 주유소도 미리 싼 가격에 재고를 확보하고 기존 재고는 앞으로 비싼 가격에 다 새로 재고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미리 높인 가격으로 파는 이런 소비자와 공급자가 동시에 다 지금 충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런 증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비자들 원성이 좀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기름값을 잡겠다고 최고 가격제 도입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뭐 기름값 인상이 중대 범죄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부가 내놓은 진단과 처방 잘 될까요? 어떨까요? 저는 진단도 틀렸고 진단이 틀렸기 때문에 당연히 처방도 틀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진단은 지금 급격하게 석유류 가격이 올라간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유소 측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재기 수요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갑자기 오른 것인데요. 네. 이것을 갖다가 주유소가 담합을 해서 가격을 끌어올린 게 아니냐 이렇게 진단을 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네. 그런데 전국의 주유소가 무려 1만 500여 곳이 있는데 이 1만 500여 곳이 각자 가격을 결정하게 돼 있는데 조직적으로 담합을 했을 가능성은 사실 낮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일단은 저는 틀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예. 그러면 처방으로 내세운 최고 가격제 역시 이 처방은 오히려 잘못됐다. 왜냐하면 가격 상한을 정해놓으면 가격을 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에 왜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유업체들이랑 주유소가 사실 수지 타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네.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장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생산을 중단하거나 판매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품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저가의 유류를 갖다가 혼합해서 파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가격을 억지로 묶어놓으니까 지금 고유가 시대에 오히려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그냥 쓰지 않겠습니까, 에너지를? 그렇게 되면 조기에 우리의 그 비축한 유류가 소진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왜곡을 만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담합이라는 진단도 잘못돼 있고 이 최고 가격제도 오히려 왜곡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가 UAE로부터는 600만 배럴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건 좀 도움이 될까요? 예, 이거 사실 물량으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약 3일 정도 소비할 물량이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가격을 안정시키기는 어렵지만요. 그냥 심리적인 안정 효과를 줄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600만 배럴 중에서 400만 배럴은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곳에서 직접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대체 공급망을 개척하고 있다. 그것을 모색하고 있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심리적인 안정 효과를 주는 게 주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금 내놓은 대책이라든지 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은? 예, 사실 저희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정부는 사실 시장 친화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 친화적인 대책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정부가 가지랑 민간이 보유한 7개월치 비축유를 갖다가 적절하게 방출을 해가지고 공급을 늘림으로써 유가 안정을 도모하고요. 이 와중에 상당히 생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생계형 그런 분들에게는 에너지 바우처 처를 지급을 해가지고 좀 상대적으로 보조금을 줘서 저가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국민들께서는 좀 에너지를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자산 시장에도 변동성이 크니까 섣불리 막 자산을 위험 자산에다니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고 이러는 건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런가요?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금 주식 투자를 상당히 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유가 상황에 따라서 주식 시장도 지금 요동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거는요? 주식 시장이 요동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중동발 위기에 취약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 산업이 특히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데요. 우리나라의 에너지는 대부분 중동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산
다양한 에너지 수입길이 막히게 되면 에너지 가격 급등하고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여가지고 그 반도체 기업 주도로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주가가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복합적으로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군요. 자, 유가 상승이 산업 전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이 클 테니까 우리 정부가 좀 잘 좀 지켜보고 제대로 된 처방 내놔야 되겠군요. 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일찌감치 경선 모드에 들어선 민주당에선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전 지역구죠. 인천 계양을 터줏대감과 대통령 측근 간의 신경전이 날카롭습니다. 서울시장 경우는 후보 경선 방식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당 상황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계양에서 열린 김남준 전 대변인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다음 날 송영길 전 대표 출판 기념회엔 정 대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친명계에선 김 전 대변인에 대한 인천 계양을 공천을 공개적으로 지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연수구 갑은 녹록치 않은 지역입니다. 인지도도 높으면서 그리고 인천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분이 나오면 사실은 그게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원래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이 아닌 박찬대 전 원내대표 지역구인 연수갑에 공천될 가능성이 거론되자 송 전 대표는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판단의 주체는 계양구 주민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파전으로 치러지는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선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에 대한 견제가 시작됐습니다. 전현희, 김영배 의원은 묻지마 경선이 될 수 있다며 2회로 예정된 토론회를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맹탕 경선을 할 우려가 있다. 문제제기가 있는데도 당에서 좀 귀를 막고 있어서. 정 대표는 전남에서 공천 탈락한 기초단체장 후보에게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천입니까? 공천입니까? 가까우면 공천이고 당대표 선거에 도움이 안 되면 폐쇄입니까? 통일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후보 합류 여부도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법원이 배현진 의원 징계에 제동을 건 뒤 국민의힘 내부가 계속 들끓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사과와 징계를 주도한 윤리위원장 사퇴 요구가 이어졌는데 장 대표는 침묵 중입니다. 당내에선 이번 법원 판단을 계기로 내분 사태를 정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적잖은데 변정현 기자가 분위기를 알아봤습니다. 법원은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의 배현진 의원 징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 업무에 복귀한 배 의원은 기쁜 소식이지만 허탈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지체해온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당원들을 훼손해온 것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전격적인 노선 변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차례 징계를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당이 정상 운영도에 다행이라면서도 통합의 정치를 주문했습니다. 배제의 정치보다는 통합의 정치, 플러스 알파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당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친한계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9명과 전현직 당협위원장 등 35명은 집단 성명을 내고 장동혁 대표의 사과와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틀째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판단 없이 구체적인 사실을 기초로 해서 법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 대표는 일부 지도부 인사에게 전화해 대응책을 논의했고 더 이상의 분열과 징계는 안 된다는 조언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한동훈 전 대표 부산행에 대구 때보다 더 많은 의원이 동행할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 한 전 대표는 당내 논란을 의식한 듯 의원들에게 참석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 뭡니까? 네.
대통령의 X 정치입니다. 이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트위터였죠. X를 통해서 오늘도 뭘 이야기를 했죠. 유가 담합은 대국민 범죄다. 네. 상당히 센데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이 불법 행위, 유착과 야만 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악덕 기업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네. 급격한 유가 인상에 따른 국민 불안과 분노가 커지니까 이에 대응한 메시지를 낸 건데요. 이 여권 내부에서 김어준 씨 등이 왜 대책회의도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영향도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유업계와 주유소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예고하자 정부는 즉각적으로 현장 점검 또 조사에 나섰고요. 정유업계는 고개를 바짝 숙였습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가 지금 계속 전쟁이 확산되니까 네. 오르고 있고 이것 때문에 기름값 상승을 말로만 잡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대통령이 올 들어 부쩍 X에서 메시지를 많이 내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 X를 통해서만 총 157건, 하루 평균 2.4건꼴입니다. 주로 정책과 현안 관련 메시지인데요. 부동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망국적 투기 용어 그만하라. 부동산 돈마기 이런 말까지 했죠. 네. 그다음에 보면 주가와 자본시장 관련인데요. 주가 조작은 패가망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언론사를 겨냥해서 가짜뉴스, 주가 조작 비판이라든가 설탕 부담금, 상속세, 임금 체불 등 다양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X 메시지가 연일 이렇게 쏟아지니까 대통령의 X 정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X에서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는 뭡니까? 네. 국민을 상대로 한 직접 정치입니다. 이 정부 부처나 언론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민을 상대하면은 의미 왜곡이나 축소, 지연 이런 거 없이 대통령의 의지를 고스란히 곧바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의제를 만들고 또 이슈를 선점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나 설탕 부담금 상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층 결집입니다. 역시 이 논쟁적 주제에 대해서 직설적이고 강한 표현을 써서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것입니다. 네. 부동산 마기, 유가 담합 이런 거 들으면 국민들 시원한 사이다 발언으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예. 후련하죠. 국회와 정부에 대한 불만도 일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입법이나 정책 추진 속도가 느리다고 여겨지니까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이끌고 가는 겁니다. 자, 이 대통령의 X 정치 효과가 있습니까? 네, 청와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2달 동안 다주택자를 때리니까 실제로 지금 강남, 용산 이런 곳에 집값이 하향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또 지속적으로 주식 관련한 메시지를 내니까 주가 6천 시대가 열린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설탕 부담금, 유가 담합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오늘 갤럽 조사를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X 정치를 통해서 기존 강성 지지층을 결집을 하고 또 중도층과 서민층의 지지도 이끌어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일에는 명과 암이 있을 테니까 네.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의 말은 원래 신중하고 정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강하고 공격적이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또 정쟁을 유발합니다. 네. 이 지나친 자신감은 공직사회 그리고 정책 과잉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만기 칠남은 복지 부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놀랄 수도 있는데요. 이러면 과민 반응하게 되고 시장 충격이나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신중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위험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에서도 네. 트럼프 대통령이 X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역시나 예. 매일 쏟아내는데 이거로 인한 부작용, 또 피로감 이런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대통령 말빨이 통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말의 무게, 또 신뢰감이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전문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완충지대 없이 말하다 보니까 모든 책임도 또 대통령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맞습니다. 드네요. 예, 책임을 바로 대통령이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베이디터 잘 들었습니다.
봄은 아직인가 봅니다. 어제 시작된 비와 눈이 오늘까지 계속됐습니다. 내일은 더 추운데 주말까지 꽃샘추위가 이어집니다. 한진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출근길, 진눈깨비가 흩날립니다. 마치 한겨울 풍경 같습니다. 시민들은 두터운 패딩을 입고 우산까지 받쳐들었습니다. 사실 패딩을 이미 날씨가 지난주에 따뜻하길래 드라이 클리닝 업체에 맡겼다가 다시 이제 꺼내서 입고 그다음에 핫팩이나 이런 걸 좀 들고 다니려고 합니다. 경칩이 하루 지난 오늘 서울에 봄눈이 내리면서 도심사는 수묵화 속 한 장면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5도에 머물고 바람도 세게 불면서 이렇게 산책로엔 눈이 녹지 않고 쌓이기도 했습니다. 서해 5도와 전라, 경상 해안, 제주 일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집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영하 9도까지 내려갑니다. 춘천 영하 5도, 강원 내륙 일부는 영하 7도로 예상됩니다. 꽃샘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영향을 주면서 아침에는 영하의 기온을 보이겠고 기상청은 다음 주부터 기온이 올라가 평년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5년 전 공수처가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면서 관용차로 에스코트했던 장면 저희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특혜를 준 혐의로 고발됐던 김진욱 전 공수처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발단체는 즉각 불복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3월 검은색 대형 승용차 한 대가 인적 드문 공사장 옆에 멈추자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차에 올라탑니다. 김진욱 당시 공수처장의 관용차입니다. 김 전 처장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조사하면서 본인 관용차까지 제공해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의원을 1시간 넘게 조사했지만 조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황제 조사 의혹을 첫 보도한 TV조선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대량으로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보복 수사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같은 해 김 전 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 고발했지만 불법적인 차량 제공, 특혜 수사, 직권남용, 위헌 공무집행 방해죄로 저희들이 고발해서 서울중앙지검은 5년 만인 지난달 말 김 전 처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관용차 제공이 수사 목적에 따른 것이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발했던 시민단체는 증거가 충분하고 범죄가 명백하다며 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사거리에서 신호를 어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남성이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이미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란 점퍼를 입은 남성이 뛰어서 횡단보도를 중간쯤 지나가는 순간 정차해 있던 트럭이 출발합니다. 남성을 친 트럭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려가고 트럭이 지나간 도로 위에 남성이 나뒹구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사거리에서 3.9톤짜리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남성을 들이받았습니다. 충돌 후 트럭 밑에 끼어 120m가량을 끌려간 남성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남성은 보행 신호까지 80초 이상 남았을 때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위쪽에서 운동하면서 내려가셔가지고는 다음 신호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 아마 그게 좀 지루했는지 느닷없이 넘어가시더라고요. 60대 남성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길을 건너고 있는 걸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운전자에게서 음주나 약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비원입니다. 강원도 양구군이 군수의 배우자 땅에 수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옹벽을 설치했습니다. 이건 정부 감사에서도 이해 충돌 문제로 경고를 받은 사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양구군 측은 지금까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비탈진 경사면을 따라 콘크리트 블록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흙이 무너지는 걸 막고 식물도 키울 수 있는 식생 옹벽입니다. 지난해 3월 양구군이 4,300만 원을 들여 2,516제곱미터 밭에 설치한 겁니다. 양구군은 토사 유출 위험이 높다며 옹벽을 쌓았는데요.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이 밭뿐입니다. 군 예산을 들여 보강 작업을 마친 이 땅. 알고 보니 서흥원 양구군수 부인인 이모 씨가 공동 소유주로 등재돼 있었습니다. 토사가 이렇게 좀 많이 쓸려 내려오는 동네예요? 여기 와서 우리 지금 5년 됐는데 한 번도 못 봤었어요. 잘 모르겠고 난데없이 저게 그냥 쌓아졌더라고요.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강공사가 꼭 필요한지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군수 부인 땅에 옹벽을 설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양구군은 1년 가까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해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국민들은 하나도 안 알려져 있고 지금까지도 숨겨져 있다는 게 되게 좀 국민이 분개할 만한. 서 군수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옹벽을 설치한 것으로 안다며 한 해 수백 건에 달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인과 연관된 땅인지 몰라 발생한 일로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던 50대 남성이 차주에게 들켰습니다. 흉기로 위협하면서 달아나 봤지만 5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점퍼 차림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주택가 골목을 서성입니다. 주차된 차량 운전석 문을 열더니 스스럼 없이 올라탑니다. 잠시 후 주택에서 나온 남성을 보고는 황급히 달아납니다. 야간 시간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차주 가족에게 발각되자 도주한 겁니다. 도망치던 남성은 자신을 뒤쫓는 차주 가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달려온 남성은 이곳 대로변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도주했습니다. 남성의 도주극은 5분 만에 끝났습니다. 해병대 나와가지고 도망가자마자 제가 바로 경찰한테 전화하면서 출국전 했거든요. 검거 당시 남성은 차량에서 훔친 현금과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갑 안을 보니까 현금 한 20만 원 넘게 있더라고요. 처리한 걸 거기다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잠바 속주머니에서 한 20cm가량 되는 그 칼이 나왔어요. 경찰은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모든 정책 이슈를 직접 주도한다고 전해드렸는데 오늘 참모회의에선 7가지를 언급하면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청와대 정정옥 성평등 가족 비서관의 쪼개기 농지 투기 의혹이 불거져 머쓱한 상황이 됐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동 상황을 틈탄 일부 주유소에 가격 인상을 질타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시장 교란 행위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또 마약 범죄와 주가 조작, 부동산 불법 행위 등을 7대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본다. 또 폐가 망신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온 국정과제들을 중간 점검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정옥 성평등 가족비서관의 쪼개기 농지 매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작 내부 단속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 비서관 모녀는 지난 2016년 경기도 이천과 시흥에 있는 농지를 매입했는데 3년 만에 역세권 개발과 공공주택 개발지구 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잖아요. 예. 투기 대상이 돼버렸잖아요. 어느 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청와대안 마기부터 발본 세권하라고 했고 주진 의원은 투기 수익을 환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농지 처분 원칙에 따라 청와대 공직자들도 동일 기준으로 조사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6.3 지방선거가 8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론조사 하나하나에 여야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야당 후보의 당선을 바란다는 응답, 당 지지율보다 높았습니다. 이런 경우 후보들은 어떻게 선거를 치러야 하는 건지 김창섭 기자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1절 연휴가 끝나자 사법 3법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며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수호라는 그 구호 하나로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십시오. 하지만 이날부터 사흘 동안 실시된 갤럽 여론조사에선 당 지도부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같은 조사에서 최저치인 21%까지 당 지지율이 떨어진 겁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46%로 올랐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응답은 46%로 당 지지율과 같았습니다. 반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0%로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9%포인트 높았습니다. 보수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던 20대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10%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지도부 지원 유세를 거부하며 후보들이 홀로서기에 나섰던 2018년 지방선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투정만 있고 예를 들어서 대안은 없고 국민의힘은 그냥 싸움만 하지 저는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공관위는 토너먼트를 통해 경선 도전자 한 명만 현역 단체장과 맞붙는 토론을 제안하며 분위기 반전에 나섰지만 현역 단체장과 도전자 측 모두에선 이상한 경선이란 반발이 나왔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방송 내내 화제였던 미스트롯4가 시청률 18%를 넘기며 막을 내렸습니다. 우승은 이소나 씨가 차지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과정은 말 그대로 역전 드라마였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이소나 씨가 제4대 미스트롯 진으로 선정됐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한 순간 시청자의 최종 선택은 이소나였습니다. 마스터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허찬미와 길려원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지만 온라인 투표와 실시간 문자 투표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인생곡을 골라 부르는 마지막 무대는 패티김의 사랑은 생명의 꽃,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에게 헌정했습니다. 미움은 고통뿐이라. 대역전극 결과가 발표되자 이소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지만 많은 희생을 해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이제 제가 가족들을 위해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진의 나야 나를 선곡해 자신의 인생사를 전한 허찬미와 이선희의 인연을 부른 홍성윤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선과 미를 차지했습니다. 어제 미스트롯4는 전국 시청률 18.1%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또다시 경신하며 막을 내렸고 12주 방송 내내 전 방송국 프로그램 중 1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톱7은 오는 12일 밤 방송되는 미스트롯4 예능 수련회로 팬들과 만납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BTS의 새 앨범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곡 이름과 제작진이 먼저 공개됐는데 세계적인 작곡가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류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6년여 만에 발매한 정규 5집 앨범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의 80%에 달하는 해외 작곡가 참여입니다. 대부분 LA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뮤지션으로 기존 K-팝이 유럽 작곡가들과 주로 협업해온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LA를 중심으로 한 그런 창작자들이 많이 결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미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트랙 7번째 곡인 타이틀곡 스위에는 그래미 수상 경력만 3회에 달하는 라이언 테더가 참여했습니다.
아델, 비욘세, 테일러 스위프트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세계적 팝스타들의 히트곡 메이커입니다. 모두 7곡을 작업한 세계적 인기 프로듀서 DJ 디플로도 눈에 띕니다. BTS 측은 디플로의 곡 바디 투 바디가 관객들과 함께 부르는 신나는 노래라고 설명했는데 오는 21일 공연에서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외에도 힙합 비트로 주목받는 제이팽 마피아와 EDM 유명 프로듀서 플롬과 니티, LA 힙합의 대표 프로듀서 마이크 윌 메이드 등이 주요 제작진으로 꼽힙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공동 협업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RM과 슈가, 제이홉 등 멤버들의 작업 비중도 이전보다 커졌습니다. BTS 정규 5집 앨범은 오는 20일 오후 1시에 공개됩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This is like intelligent. I'm not touching this. I want this out of here. Found? Signals intelligent? CIA? 우연히 밖으로 흘러나온 사소한 CIA의 기밀이 살인까지 불렀다는 블랙 코미디입니다. 작은 사건에 인간의 무지와 욕망이 겹치면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This assassination in Sarajevo will have unimaginable consequences. Though at first it is covered as a minor news story. 1914년 사라예보에서 벌어진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 사건. 작다고 볼 수는 없지만 수천만 명이 죽는 1차 세계대전을 부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불씨 하나가 유럽이라는 거대한 화약고에 떨어지자 각국의 공포를 자극해 대참극으로 번졌습니다. 풍성학력, 나라가 바람소리나 학울음소리에 놀라선 안 되는 겁니다. 안건섭 특별검사가 9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하여 윗선의 폐기, 은폐 지시 등 의혹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고 다만 절차 미비 내지 업무상 과오로 인해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이 담당자들 간의 소통 부족 같은 사소한 문제였다는 거죠. 이런 정황들은 특검 수사 이전에 이미 드러났었습니다. 특검까지 꾸릴 사안은 아니었던 겁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잃어버렸습니까? 그거는 다름 아닌 증거인멸에 해당된다. 그런데도 보신 것처럼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서 이 돈이 온 걸 감추려고 검찰이 고의로 띠지를 폐기했다고 몰아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특검을 얘기하자 일이 커졌던 겁니다. What did we learn, Palmer? I don't know, sir. I guess we learned not to do it again. 별건, 강압, 편파 수사의 오명을 뒤집어 쓴 민중기 특검. 공소기각, 무죄 판결 줄줄이었습니다. 특검은 아니라지만 코미디로 끝난 백혜룡 소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란 게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라고 만든 제도는 아닙니다. 정치적 의도가 덧칠되면 될수록 신뢰만 사라집니다. 특별해야 특검입니다. 3월 6일 윤정우의 앵커 칼럼, 특검 장사였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주말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6도까지 오르겠지만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주말 동안 대체로 맑겠지만 변덕스러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내린 비와 눈이 얼어 미끄럼 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큰 폭으로 떨어져 서울 영하 3도, 춘천 영하 5도로 대부분 지역 영하권을 보이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6도, 대구 9도로 종일 춥겠습니다. 꽃샘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다 월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6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